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민공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된 과정이랄까, 소회 혹은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르코모 미술관과 또 인미공의 어떤 모두를 위한 실천,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뤄진 모두를 위한 실천은 저는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빛이 이 웹사이트라고 하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과해서 이 일곱 빛깔 무지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두를 위한 실천에서 모두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 웹사이트를 보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것이 방금 스크린샷 소개해드렸던 웹사이트이고요. 여기를 이제 각각의 메뉴가 있게 되고요. 무지개를 만드는 물결이라고 하는 컬렉티브가 해당하는 색깔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그 멤버분들 몇 명이셨죠? 총 4명의 네 분께서는 각 해당하는 색깔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색깔을 묘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크게 이러한 구조로 웹사이트는 이루어져 있고, 또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래픽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아이콘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죠. 그것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다이렉트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장애인들은 웹사이트를 눈으로 열람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웹사이트에 듣게 되죠.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스는 텍스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흑백 모드라고 하는 걸 한다면 이제 웹사이트는 모두 흑백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초롱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카드들 역시 흑백 모드로 전환이 되고, 글자 확대를 클릭한다면 이 가장 주요한 메인이 되는 컨텐츠는 역시 글자 확대가 되고, 텍스트 모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웹사이트에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 시트, CSS라고 하는 기술을 무화시키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가 웹사이트의 어떻게 보면 뼈대 혹은 구조만 보여주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따로, 자, 이게 전반적인 웹사이트 구조와 여기에 사용된 기술들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르코미술관 그 프리즘 홈페이지에 색상 대체 텍스트를 작성한 무지개를 만드는 물결 멤버 중 한 명이 원희승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무지개를 만드는 물결은 총 4분의 시각장애인 분이 함께 하게 됐고요. 저희 4명의 공통점은 모두 선천 전맹 시각장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이제 비장애인 분들은 색깔을 외운다라는 의미가 공감이 되실까요? 사실 색깔은 보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 하지만 저와 같은 특히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어린 나이에 시각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색깔을 많이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쓴 글이 포도주에 관한 보라색을 표현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저는 보라색이 뭐야? 그럼 포도 색깔, 그냥 딱 이렇게 좀 틀이 잡혀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걸 이제 각자 3문장씩 작성을 하게 됐어요.
사실 색깔이란 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되게 추상적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저처럼 색깔에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친하다는 그래서 혹시 시각장애인분들을 공연장이나 이런 곳에선 많이 볼 수 있지만 미술관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게 좀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림 위주,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 위주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진 미술관은 시각장애인들이 꺼려하는 장소가 되기 일상이고, 또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보다 좀 시각적인 요소라고 그러면 선뜻 이제 꺼려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색상 대체 텍스트를 작성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멤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경계를 좀 허물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서로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색상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그리고 추상적인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무지개를 만드는 물결의 멤버들 또한 모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어려웠지만 모두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얘기해 주었고요. 그리고 한 입을 모아서 시각장애인들도 색깔 그리고 미술이라는 분야에 소외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느끼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프리즘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접근성 웹사이트에서의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해외에는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런 웹 접근성이라는 것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기본적인 사항으로 다가왔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저도 웹사이트를 만들 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두 웹접근성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노력이 좀 제도화되고 법제화돼서 얘기가 된 거가 13년부터 모든 법인의 접근성이 의무화가 됐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십수년 전부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웹사이트 같은 IT 서비스 이용할 때 접근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고 진짜 엄청나게 수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었고, 그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웹사이트 보면 역시 홈페이지 안에 배너들이 많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다 보면은 나는 아직 보고 있는데 막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죠.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장애인 사용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동작들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들이 실행되면 어렵다. 그게 문제가 돼서 관련된 가이드들이 나왔고, 그걸 준수하면서 정지 버튼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기관,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기업에서 그런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 콘텐츠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고려해봤고,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접근성 팀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13년이었어요. 청각장애인 관련된 측면, 그리고 저시력 관련된 측면들에서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장애가 있건 없건 대부분의 사용자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주변에 시각장애인 분들 보시면 카카오톡 거의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널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정보 접근성, 그리고 웹이라고 하죠. 웹과 모바일 접근성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카카오 DO님은 되게 여러 가지 폭넓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올해가 저희 널리를 이제 운영한 지가 딱 10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실무자들과 그리고 정말 많은 사용자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느낀 건 실무자들이 사용자의 환경을 잘 몰라요. 전맹 사용자의 스크린 리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체장애 사용자들이 어떤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저시력 그리고 색각의 사용자들은 또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무자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그 환경을 잘 모르니까 그게 와닿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체험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자. 저희는 체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맹, 저시력, 손운동장애, 그리고 중증운동장애, 그리고 모두의 접근성, 템포럴이라고 하죠. 그런 모든 사람의 장애사항, 템포러리 상황까지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체험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김혜일 선생님과 김정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 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데, 사실 저희도 모두를 위한 프리즘이라고 명명했지만 사실 이 모두가 정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지, 정말 이 모두에는 너무 많은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들을 정말 이 프리즘을 통해서 다 포괄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계속 만들면서 질문을 던졌던 부분이고, 사실 절대로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계속 앞으로도 지속이 되어야만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미술관이라는 곳이 그 시각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멀리 있는 관람객은 시각장애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원희승 선생님이 얘기를 잠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연이나 이런 쪽은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가서 관람을 하는데 미술관은 잘 오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라든지 언어적으로 이걸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언어적으로 시각적인 작품을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작품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작품을 설명할 때 이 언어적인 도구는 이 시각적인 것을 보조하는 역할인 거지 사실 그걸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 오고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접근성에 대한 노력은 이런 위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질서 그 후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해오고 있던 그 소장품을 데트 텍스트화하는 작업을 프로젝트로 해오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언어가 시각 작품에 있어서 언어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체 텍스트를 작성할 때 작품에 대해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셨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작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난해 이제 현대미술관 이제 소격동 경복궁 옆에 있었던 미술관이었고, 국공립기관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편이었죠.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도 대체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그게 아마 2013년, 14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업데이트가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장 첫 번째 아직 항목이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1번 항목에 1번 항목 딱 첫 번째가 적절한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할 것은 그냥 대체 텍스트가 아니라 적절한 대체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다는 게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가 의문인 것이죠. 그런 예시로 간단히 뭐가 있을까 하냐면, 제가 사람이 있다라는 문장을 듣고 한번 각자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있다라는 이미지.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높은 확률로 사람 한 명이 두 발로 서서 앞을 향해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사람이 있다고만 말했지 그런 앞에 있는 사전 정보들을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상값 혹은 기본값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건 사실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뒤를 돌아보고 있을 수도 있고 옆을 향해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기대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언어에는 그 이미 사회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온 기본값, 정상값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대체 텍스트 작성은 저희는 이제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언어 자체에 담겨진 어떤 편견이나 더 씌워진 신화 같은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시각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 쪽에서 이런 시각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민감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개념을 시각화하는 것이 이제 그래픽 디자인의 한 목적이기는 한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런 접근성이 시각적인 것보다 접근성이 1순위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제가 사실 민공 선생님께 태스크를 드렸어요. 사실 시각 디자이너에게 보이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는지 민공 선생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스스로의 그러니까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매체죠.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대상 쉽게 얘기해서 컨텐츠와 디자인이 있다면 저는 뭐 늘 하는 얘기인데 1픽셀 정도는 컨텐츠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은 그것을 일종의 물론 디자인도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당연히 하지만 그거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물론 보조까지는 아니더라도 1픽셀보다 조금 덜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미있는 태스크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했다기보다 저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작업에 임할 때도 이 컨텐츠가 이 매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소비자 혹은 관객 그리고 방문객이라고 하는 분께 어떻게 전달되고 또 연결될 수 있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혹은 적절하게 또는 명료하게 소비할 수 있을까까지 고려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혹은 예쁘게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어떤 이 대상, 타겟이라고 하는 걸 전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모두를 포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모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결과물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리즘의 0.9 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 사실 미술관은 조금 불편하고 미술관에 있는 컨텐츠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하고 접근하기 어려워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용인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용하기 불편하고 웹사이트가 어려워도 예쁘면 괜찮아. 아니면 작품이 좋으면 뭐 설명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술관이나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특성과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그 인준이나 가이드라인 표준 그 마크를 받으려면 사실 굉장히 까다롭게 되지만 시각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은 또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거든요. 마크가 붙어 있지만 너무
시각적으로 조화롭지 않다든지 오히려 접근성이 더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아까 김일 선생님이 앞부분에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말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시각적인 미적인 아름다움이나 이것과 어떻게 절충하는지 물론 답은 없겠지만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접근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미적인 아름다움도 당연히 추구해야 될 가치고 사용자를 위한 그 접근성 보장도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맞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접점이 만나는 순간에서 예쁜 걸 포기한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가치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 특정 가치, 미적인 아름다움과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의 가치 그 중간쯤에서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 있죠. 그게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고 가장 사실 위험한 발상은 낯선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커요, 보편적으로. 근데 낯선 것도 예쁠 수 있고 우리가 그게 예쁘다는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건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게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더 많은 사용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제도적인 측면도 물론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거 반드시 계속 해야 되는 측면인 거고 거기에서 놓칠 수 있는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보편적인 가치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 스스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앞으로는 이게 좀 더 빨리빨리 보편적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아쉽다.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민고 선생님께 이제 이 질문을 넘기고 싶은데요. 저희가 텍스트 모드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되셨는지 또 그 만드신 과정에 대해서 또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텍스트 모드라는 게 다른 이 접근성 툴이나 지침을 봐도 필요한 그 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최초의 웹사이트이거든요. 그 웹사이트 팀 버너스가 처음 만들었던 그 웹사이트는 완전 순전히 HTML로만 이루어져 있고 텍스트 컨텐츠로 주로 이루어졌죠. 그 당시엔 CSS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를 제어하는 기술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기본적으로 그 제공되어 있는 스타일로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 웹사이트 최초의 웹사이트 그 상태가 이미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취향 혹은 선호 때문이라도 텍스트 모드가 탑재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일이기도 했고요. 또 그거 역시도 즐거움과 동시에 실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혜일 선생님께 또 여쭤볼게요. 저희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또 저시력 장애가 있으시기도 해서 더 궁금했어요. 저희가 이런 일부러 또 웹사이트 디자인을 민곤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굳이 저시력 장애나 그런 저시력 고대비 모드를 누르지 않아도 웹사이트 디자인 자체를 고대비로 만들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이것의 기본적인 컨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고대비 모드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웹사이트를 사용해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좀 불편한 부분이 또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그 프리즘 사이트를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다야? 이게 제일 컸어요, 머릿속에서. 왜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웹사이트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메뉴 하나도 그 메뉴 하나가 아니고 그 밑으로 두세 번 들어가야 되고 레이아웃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근데 보고 누르면 그게 끝인 거예요.
간단한데? 그래서 한 20분 30분 쓰다가 좋은데? 이 느낌이 머릿속에서 이게 단순한 동선이라는 그 측면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텍스트 크기, 텍스트의 그 웨이트, 두께가 두꺼운 상태, 크고 두꺼운 상태 기본값이었고, 근데 보통 기존에 저시력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라고 했을 때 진짜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딱 봐도 읽기 싫다 이 느낌이 강한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센데 막 이러다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레이아웃이 의도된 조화가 있는데 이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웹사이트 구축할 때 그런 뎁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 자체에서 이제 컨텐츠를 보고 약간 그걸 재편집하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당연히 어떤 이제 결과물이 있다면 의도의 결과물일 텐데 그런 점 역시 뎁스를 줄인다고 하는 점 역시 어떤 그런 소비자로서의 어떤 취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콘텐츠 소비자로서. 그리고 또 굵기라던가 혹은 기본적인 고대비 모드라고 하는 거 역시도 어떻게 하면 이 일종의 선택지를 주되 가장 그 선택할 만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디폴트 값으로 주는 게 저는 특히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주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 고대위 모드라고 하는 버튼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보다 실제 디폴트 값이 고대위 모드, 그러니까 블랙인 화면 배경에 흰색 글자였을 때 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그거 역시도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은유하는 것,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을 테고, 그 색깔들 역시 그 배경이 어둠일 때 훨씬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똑똑한 디자인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와서 탐색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에브리원 모두 다 유니버셜하게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사용자 유저 시나리오에 따라서, 유저 전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쉽게 캐치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원하는 목적을 되게 즐겁게 달성해야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0.9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0.9 버전이니까 저는 솔직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저는 이런 문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작은 0.9 버전이지만 이게 나중에 버전 9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계속 디벨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아르코 미술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